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P터 임명도입니다. 2달 만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전국을 다니며 총선 취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시청자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IMP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 기자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선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낸 것 같지 않은데 페이스북 봤더니 막 침도 맞고 욕도 먹고 막 그러던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4월 18일 오후 9시경입니다. 당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더 IMP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하이텍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하이텍에서 그 하이텍이 그 설날 때 그렇죠. 우리 김종 기자가 올라가서 네, 고공농성을 촬영하고 왔던 영상인데. 네. 그래서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이텍이 계속해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그 이제 하이텍을 지원하고 그 이제 부지에서 계속해서 가산동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새벽에 용역 50명이 하이텍을 침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 부지에 있던 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이제 쫓겨난 노동자들과 용역들이 이제 50여 명의 용역들이 그 하이텍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인 상황이 그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담기 위해서 이제 그날 이제 집회가 진행 중인 그 야간 집회 상황 속에서 가서 카메라로 담았는데, 이제 대치가 이제 보통 이어지잖아요. 이 그렇죠. 과정 속에 이어지는데 이제 정문에 서 있던 한 용역이 저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이제 또 다른 용역이 저한테 네가 무슨 기자냐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욕을 한 상황이라 요거를 제가 가만히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경찰에 고소할 만한 상황이 일단 영상 한번 보고 네. 판단을 해보죠. 네. 조합을 가겠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만나러 갑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도노동부의 사무실입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너 지금 기자한테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나한테 침 뱉었어. 야 거기다 뱉었어? 너 안 맞았어. 영상을 봤는데 고소 잘했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고소 고발할 일이 있으면은 정말 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 딱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 경찰에 그 고소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2차례에 걸쳐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단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에서 저한테 단순히 욕하고 침 뱉은 것만 이제 집중할 게 아니라 당시에 저는 기자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침을 맞은 거죠. 근데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인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그 욕설을 듣고 정말 무시를 하루 종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온라인에 글을 잘못 쓰면 그거 갖고 50만 원, 몇백만 원씩 벌금을 받는 세상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매번 욕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경찰들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더 문제였고 얘네가 일당을 용역들이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뛰고 한 3-4시간 하면은 한 12만 원, 15만 원 정도 받는데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보통 이제 근데 그 전형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영상에서 우리 피터 선배도 봐주셨겠지만 막 문신하고 전형적인 진짜 어깨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고를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신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도 저한테 조롱하고 손가락 욕 날리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거 다 담은 거죠. 다 담아서 이제 그것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경찰이랑 왔어요. 네. 왔는데 어디로 갔냐 얘네들이. 그 저한테 당당하고 욕하던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 속에서 서로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핵심은 얘네들한테 제가 고소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날 받은 모멸감도 있고 침 맞은 상황도 있지만 핵심은 얘네들의 버릇을 고쳐줘야 돼요. 그럼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그들이
정말 천인공노할 글들과 그림, 사진들을 막 조작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 이래서 뭐 누가 나를 처벌하겠어. 그러면서 항상 나를 추적해봐. 니네들이 감히 나를 뭐 그렇죠.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 부모 세대, 자기들이 물론 급해서 어려워서 물론 이랬다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까지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어떤 장면도 봤냐면요. 취재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 비 맞고 막 그날도 난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셀카 뒤에다 찍고 웃으면서 욕하고 이거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선배 여기서 물론 제가 침 맞고 욕 맞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안은 하이텍 노동자들이 지금도 150일째 거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긴급공지, 녹화가 종료된 지난 5월 2일 늦은 밤, 하이텍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중단했습니다. 하이텍 노동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 철탑을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 기자가 이제 욕을 먹고 침을 맞은 상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이텍 노동자 왜 이렇게 지금 그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 그 거리에서 젊은 애들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이텍은 이 사람들이 청춘 바쳐 일한 공장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고공농성을 150일째 그날 설날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제 고소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나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계속 이제 협상도 아예 안 됐었는데, 이제 이런 고소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협상 테이블을 앉은다는 이런 결과 소식까지 들었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하이텍이 얼마나 이 사장 쪽이 회장단이 나쁜 사람이냐. 이제 계속해서 1대1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공장 부지를 점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 보호 DNC라는 1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개발업체 회사예요. 1억짜리 요새 이제 보통 그 주식회사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거의 그냥 진짜 완전 신생 회사인 거예요. 회사네요. 그것도 울산에 있는, 울주군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다가 하이텍이 이 박천서 회장이 이 1억짜리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 240억짜리 이 부지를 팔았어요. 아니 1억짜리 회사가 어떻게 240억짜리를 팔았어요. 일단은 근데 그 페이퍼는 존재하진 않은데 팔았다고 그렇게 이 관련된 문건을 하이텍 노동자 조합에 넘겼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 부지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다. 보디엔시다. 거기에다 이제 팔았으니까는, 그렇죠. 이제 나랑 하지 말고 그쪽이랑 얘기랑 그렇죠. 하라. 그게 팔았다는 이의 내용 증명서가 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용역이 침탈을 한 거예요. 침탈하고 나서 노동자들 다 쫓겨나고. 이 과정인 겁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240억을 어떻게 마련할 어떻게? 아니 아무리 부지에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1억짜리 집을 사도 몇천만 원이 없어도 일단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보호 DNC라는 곳에서 용역들이 50명을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용역들이 하루 일당이 20만 원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명이면 상식적으로 하루에 1,00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금액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몇몇의 용역만 남아서 이제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다만 상식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세상, 그리고 이 사장들이 회장단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용역에 줄 돈은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함께 회사를 일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없다. 자, 얼마 전에 노동자의 날,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죠. 메이데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포장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 한국만치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재벌과 기업들이 이룩한 성과의 대부분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업이 잘 될 때 모든 성과물 열매는 재벌들, 기업주, 사주가 갖고 하고, 어떻게 회사를 넘기거나 회사가 악화됐을 때는 그 모든 손해와 피해는 노동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이 천대받는 세상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회사를 만든 거는 그래요. 사장이 만들었고 회장이 만들었던 거 인정은 해요. 근데 회사를 키우고 끌어온 거는 노동자와 함께 있고, 저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창업인은 있지만 이 사람도 저는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같이 이익에 있어서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왜 무시받고 왜 쫓겨나야 되는 건지 아직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기업 중에 보면은 뭐 4대보험 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 잘하는 회사일수록 그런 그 노동자를 존중을 해줘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회사들, 그다음에 오로지 돈만 챙기는 그런 회사일수록 더 이런 일들 심하게 하죠.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 하이텍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좀 우리 김 기자가 끝까지 좀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하면은 고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경찰이 전화를 와서 용역 측에서 뭐 저와의 화해를 뭐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화해는 그 무릎 꿇고 비교 사과를 해도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냐, 제 전화번호를 이제 그쪽에 알려줘서 사과를 받을 거냐 이러는데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배 무서워요. 왜냐면 지금도 제 페이스북에 정말 어깨 같은 친구들이 하루에 5명에서 10명씩 친구 신청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이거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다만 계속해서 저는 고소를 얘네들이 나중에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이 고소가 하이텍 요 노동자들과 이 사측 간의 뭔가 협상 과정에서 약간이나마 양념 같은 거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취재 과정 속에서 이 고소 이야기도 계속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소 고발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김 기자의 사실은 어떤 기자로서 충분히 직업적인 소명에서 받아낼 수 있지만은 그 거리에서 그 하이텍 부지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젊은 놈들한테 그렇게 욕을 당하는 그 노동자들한테는 진짜 하루 이런 걸 막아야 되거든. 위에서 빵가루 던지고 진짜 이걸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진짜 잡놈들이라는 게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나는 이런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노동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작지만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도를 지키고 법과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가 꿈꾸는 가슴 벅찬 미래를 yes. 우리는 얼마나 꿈꾸고 기대했던가 yeah. 이젠 또 다른 시작을 내야 할 시간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 너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시간 왔네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희망 담으러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미래 담으러 yeah. 찍고 노는 날 yeah. 함께하는 날 yeah. 찍고 노는 날 yeah. yes. 어떤 날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딘가에 파랑새를 찾고 싶었지 우리 서로 나누었던 수많은 고민들 결국 yeah. 젊음이야말로 희망이라고 했었지 가끔은 눈을 감고만 싶었지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다 말했지 하지만 긴 시간을 지나 우리는 알았네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그 이유를 에이.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희망 담으러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미래 담으러 yeah. 찍고 노는 날 yeah. 함께하는 날 yeah. 찍고 노는 날 yeah. oh, oh. 달도 별도 뜨지 않는 한밤일수록 작은 불꽃은 밝게 비추네 빛도 끝도 보이지 않는 슬픔일수록 작은 기쁨은 커져만 가네 yeah. 찍고 노는 날 yeah. 함께하는 날 yeah. 찍고 노는 날 yeah. oh. oh.
이제 총선 네. 43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아쉬운 점도 많고 또 뿌듯한 것도 있는데 우리 김종 기자가 볼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 아바타 많은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유권자들과 목소리를 담아냈는데 과정 속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이 결과물들이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좀 유의미한 더 도움이 됐나? 끝나고 나니까 이런 아쉬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회자되고 선배와 저와 최 PD와 우리 길바닥 선배가 같이 다니면서 만들었던 이런 결과물들이 더 보다 명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게 컸었는데 그 결과에 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기획이나 구성에서 조금 더 치밀했으면 하는 아쉬움, 그러니까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고, 다음에 내년 대선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큰 빚을 안 졌다는 거. 많은 분들이 네, 도와주셔갖고 네. 했다는 거. 그래서, 뭐, 어찌됐든 제가 볼 땐 큰 경험이자 이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많이 깨달았다고 좀 봅니다. 제가 선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었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어쨌든 했지만 솔직히 뭔가 정치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만의 주관과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총선 아바타를 끝내고 나서 제 스스로 그냥 평가할 때 자평할 때 달라진 점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신감,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선배도 무엇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후보자들을 만나고 유권자들을 전국에 있는 걸 다 훑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30개 이상 도시를 다니면서 60명 이상의 후보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비전을 우리가 직접 느꼈으니까 그걸 통해서 무언가 말할 때 조금 더 확신이 스스로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다면은 이거는 우리 더 아임피터의 자산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의 뭔가 큰 귀한 경험이 됐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을 얘기할 때 어떤 중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요새 언론 보면 기계적 중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떤 기계적인 중립보다 뭐 분량의 중립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중립보다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그 본질을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틀과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정말 그 안에 담긴 얘기를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선배 제주도 들어갔을 때 에스더의 첫 반응은 어땠어요? 선물. 아빠 선물. 45일 만에 돌아간 아빠에게. 그럼. 뭐 애들들은 항상 이제 또 영상 통화하니까는. 네. 또 생각해보면은 이제 혼자서 목포까지 차를 끌고 운전해갖고 배를 타고 딱 제주도에 내려서 집에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저녁에 좀 가서 우리 아내가 좀 밥 먹고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껴안고 막 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행복이 별거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아내는 내년에는 언제 가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총선 아바타 하면서 또 저도 생각해볼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김광진 의원이 있어요. 이제 김광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김광진 의원이 처음에 국회 들어왔을 때 우리 몽구랑 같이 영상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몽구와 영상을 찍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서 저는 이제 글로 쓰면서 이런 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광진 의원을 알면서 많이 이제 자료도 제가 이제 참고를 했고 글도 썼는데 참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김광진 의원 이제 마무리 5월 19일 날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짐 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김광진 의원을 다시 한번 이번에 만나고 와서 아쉽더라고요. 너무너무 1시간을 가까이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광진 의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는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버이연합을 지금 이렇게 현안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에서 자기가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더 파고들지 못했다는 거. 이 이야기는 김광진 의원으로 스스로 제가 볼 때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여전히 너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진짜 절절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첫 번째 질문이 방 빼야 되는 사람이.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김광진 의원이 요런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 국회 들어가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한번 하고 나서 재선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이 너무
아쉬움이 클 거예요. 그러면 그 아쉬움을 다음번에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김광진 의원이 이제 다음에도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좀 봅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예, 단순히 아픔을 극복하는 차원도 있고 자기 미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주변에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아쉽지만 이번에 정말 절치부심해서 와신 상담에서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우리 일단 김광진 인터뷰 관련 영상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버이연합이 돈 받아서 하는 저 집회에 대한 문제, 저걸 좀 파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 커넥션은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 선에서 못했죠. 사실 제가 사이버 사령부도 했었고 국정원 이제 정보위원이기도 했지만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들도 당에서 했었고 뭐 정윤회 게이트, 뭐 13시 게이트, 뭐 하여튼 우리 당에서 게이트나 뭐 이런 비리 특위 이런 것은 다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니까 그 커넥션과 네트워크는 그래도 남들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운영일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관할하는 걸 사실 한 번은 못 해봤는데 그런 것들 좀 엮어가지고 했으면 찾았을 텐데 좀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저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야 김의원 너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내려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 또 성격에. 근데 제가 화장실 하고 있는데 제가 내려가 있는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사실은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 된 지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12월 되기 전이니까 11월 뭐 이때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 당선되고 나서도 상임위 결정되고 뭐 한 게 7월 말 뭐 이 정도니까 국회의원 생활이라고 한 건 한 두세 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저를 몰라요. 그때 화영식을 찍었던 기자분들도 제가 내려가 있어도 저인지도 모르고, 물론 제가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자리에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지만 제가 검찰이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이제 공소장을 쓸 거 아닙니까? 그게 범죄 이력 한 거에 제 이름이 A4로 한 6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국정원의 범죄 사실 기록한 것은. 뭐 사이버 사령부에 아예 김광진을 공격하라는 공격문이 있던 시기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돼 있고 지난번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했는데 세월호 특위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보수 그 기자들에게 돈 주고 기사 써달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슈화가 안 됐어요. 그걸 파냈으면 훨씬 더 지금 이 어버이연합 사건이 또 빨리 진행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고발을 못했던 게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언론사들이 고발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판장에 가서. 사실 이제 저희가 청년위원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정어준 위원장이 청년위원장이었다가 탈당해서 나가서 3일 전에 이제 권한대행을 세우셨어요. 김혜영 당선자로. 근데 뭐 그러더라도 법적으로 청년위원장은 이제 선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전당대회 다시 뽑겠죠. 많은 분들이 청년위원장 나가봐라.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으니까 하는데 하여튼 청년위원장은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청년위원장은 이제 다음 세대의 분들이 도전할 타이밍이다. 이동학 씨나 아니면 오창석이나 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청년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겠고 저는 좀 다른 고민들을 해보겠다. 뭐 오늘도 아까 이제 출근하면서도 오늘 당무위원회가 10시 반에 있으니까 그 입장을 이제 냈는데 그 입장 내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니까 몇몇 분이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대뜸 질문이야. 당무위 2호 안건이 뭔 줄 아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당무위 2호 안건이 조강특위 위원 선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글 쓰면 지역위원장 못 받는다. 이제 그 말을 조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참 우리 당이 언제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내가 조강특위한테 찍혀서 지도부한테 찍혀서 지역위원장을 못할까 염려돼서 글을 못 올릴 정도의 정당이 됐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조언을 해주신 선배님 참 고마운데 저 잘되라고 하는 말이죠. 염려되고 걱정돼서. 그러면 지역위원장 걱정 없는 당선자인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야죠. 왜 원외로 밀려나는 후배가 그 말을 하도록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같은 사람의 소명이고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제 고민은 앞으로 4년간 활동 열심히 해서 4년 후에는 기필코 국회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2년간 열심히 해서 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록 또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또 국회의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국회의원 생활 해보니까요.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괜찮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에서 한 번도 의원 배지를 더 달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조건으로 뭐 누가 그걸 걸지는 않겠지만 뭐 마녀가 나타나서 그걸 조건으로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바란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당 의원 30명의 배지를 평생 걸더라도 저는 그걸 충분히 할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당대표가 비상사태라고 계속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셔야겠다고 이제 하시잖아요. 저는 참 그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여서 직권상정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기 전이나 통과된 이후나 북한의 도발은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심지어 더 늘어났죠. 핵위험도 있고 SLBM 발사도 실험 발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허구였고 허망한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정의화 의장은 한때 대선주자로 중도파의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이름이 이제는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정의화란 이름조차 대선주자로는 고사하고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정치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평가가 정치인들의 셈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동의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당원 당규와 시스템과 혁신안과 이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의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셀프로 스스로 다시 비상상황이다라고 말해서 임명받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하는 모습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김종인 대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느 대표가 됐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비난해 왔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당선된 바로 그날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 방식이 아니다. 당신은 선출된 당의 대표이지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주자로서 행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원들의 뜻으로 당선됐으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당선된 첫날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김한길 안철수의 합당될 때 이 당원들에게 아무런 뜻도 묻지 않고 합당을 이렇게 둘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저희 당에서 저하고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반향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느냐?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과서에 보면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집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이 당에서 같이 활동하는 이 사람들의 면면이
이 정부를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인 거거든요. 이 모델하우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해왔던 그런 불통과 독선과 독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정부 3기의 모습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것을 당내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구조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존에는 당원과 소통하는 시스템이었으면 이제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펴고자 하는 복지의 모습과 외교와 국방 안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걸 당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당에서 국방장관이 되겠구나, 이 당에서 외교부 장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모습이 그대로 정부가 된다면 저는 이게 민주정부 3기냐, 그렇게 내가 국민들에게, 나의 지지자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례대표 파동이 있을 때도 중앙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제 발언이 어떤 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그때 이미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응? 이미 더 이상 20대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정해져 있는 사람이, 내가 저를 공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경선 때 저희 사고치고랑 묶여있어서 제가 후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던 그 시기에도 저는 계속 발언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제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당규를 준수하라는 거예요. 왜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불편하고 또 불편한 제도예요.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따지려고 치면 그건 독재해야죠. 민주주의는 원래 여러 사람의 얘기와 절차와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신의 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당원 당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왜 계속 신의 한 수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옳은 방향 아니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만 이번에 부산에서 당선된 김혜영 그 당선자 계시잖아요. 젊은 지역구 당선자신데, 사실은 제가 비례대표 4년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을 다 갖고 계세요.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내가 좀 법률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도 주고, 경찰 가면 얘기를 할 때 법률적으로도 좀 싸우고, 또 어디에 그 연행됐다고 하면 경찰서에도 가서 직접 법률 구제에 대한 도움도 주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김혜영 당선자 변호사이시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로 있다 보니까 내가 지역구 의원이면 나의 고정적인 지지표라고 하는 것,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 때나 뭐 이런 데도 사실 이제 지역구에 있으면 내 소관의 대의원들이나 뭐 이런 당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대의원 딱 2명 있어요. 우리 당 직원들 중에서 2명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지역구의 젊은 초선 의원, 그리고 변호 자격증까지 있는 제가 꿈꿨던 모습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그분이 잘 해주시길, 어쨌든 이번에 청년 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청년 비례로서의 역할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할 때 저희 당의 청년 주자로 항상 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전화통화를 한 2번 했었는데 목소리 자체가 노무현의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만나뵌 적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부산에 여러 번 이번 선거 때 갔어요. 갔는데 희한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 방 직원들이 루트를 짜고 부산시당에서 루트를 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격전지를 갔는데 그 지역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그분이 후보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뭐 부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총 몇 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후보였는지 뭐 그 지역구는 어디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참 죄송하긴 해요.
젊은 분이었으니까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제 염려되는 건 사실 국민의당이죠. 저희 당 의원분들이야 뭐 크게 잘못하실 일까지 없겠지만 각각의 역할들은 하시겠지만 국민의당이 이제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와 대선까지가 다 이제 고민이 될 것이고, 또 사실 저분들이 지난 19대 국회 때 4년간 저희 당에 있으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저희 당에서 한 분이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국회의장께 기대하는 바가 커요. 이제 북한이 SLBM도 지금 쏘고 핵실험도 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비상위기 사태잖아요. 빨리 직권상정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참 보이는데, 우리 대표 방송할 때 5월 19일 날 짐 뺄 때 우리 가기로 했었잖아요. 가서 네. 짐 도와주고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혹시나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분들 중에서 5월 19일 날 뭐 조금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 김광기 의원실을 오셔갖고, 예, 610호입니다. 610호에 오셔갖고 짐도 조금 날라주고 짜장면 같이 먹고 뭐 그가 쓸쓸하게 떠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총선 아바타 43일 동안 하면서 많은 서로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뭐, 더 IMP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도 하다가, 이제 시즌2를 좀 다시 새로운 마음과 어떤 포맷으로 한번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스템을 좀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뭐죠? 정치인들, 우리가 만났던 총선 아바타가 만났던 정말 기대되는 20대 유력 정치인들과 직접 더 허물없는 대화를 좀 더 나누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의 참여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즌2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기간 만난 후보자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를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1명 정도, 네. 대충 생각할 때 21명이고, 새누리당 포함하면 좀 많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면서 공약 내세웠던 것과, 왜 이것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국회 들어가기 전과 국회 들어가서 좀 느끼는 어떤 현실 정치의 벽을 좀 우리가 좀 듣고, 그 다음에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못하는 거 있으면 질책도 하는, 요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모실 분은 굉장히 진짜 공을 지금 많이 들이고 있는데, 예, 워낙 멀리서 지금 당선이 돼가지고, 조금 일정을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밝힐 수 없고. 네, 아직은 밝힐 수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일단 결정이 되면은, 우리 더 IMP터 시청자분들과 우리 조합원들께서, 역시, 이럴 분을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쿠포터라고 또, 미디어 협동조합의 어떤 국민TV 조합원 기자에 관련돼서 그분들 좀 활용을 해서 한번, 우리 더 IMP터에 소개하고 좋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은 담당하는 우리 안현필 기자를 좀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현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또 저번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신문 기자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요, 국민 라디오 같은 곳의 프로그램에서도 뉴스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8개월 전쯤 더 됐겠네요. 어쨌든 뉴스K 팀에 또 합류를 해서 국회를 한 8개월 정도 출입을 하다가요, 또 최근에는 다시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복귀를 해서 인터넷 신문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 저희가 시작하는 게 조합원 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칭으로 쿠포터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또 담당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안은필을 보면은 안은필 기자는 거의 국민TV의 역사와 네,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가장 오래된 기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최고청 기자. 최고로 오래된. 최고로 오래. 오래만 됐고. 구청은 아니에요. 직급은 낮고. 네. 직급은 낮고, 이제 국민TV에서 오래된. 오래된. 자, 우리 이제,
더 IMPT에서 이제 시즌 2에 이제 쿠포터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그 더 IMPT 할 때 이제 1인 미디어, 그리고 조합원들의 얘기를 다루려고 해서 뭐 전국, 그때. 내 고향 국민 TV. 내 고향 국민 TV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뭐 자기들 얘기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더 IMPT에서 이제 방송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안 다가 요번에 쿠포터 하면서 야 기회는 이때다 해갖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안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정확하게 이제 쿠포터가 뭔가요? 예, 이 쿠포터가 합성어, 일종의 합성어인데요. 새로 만들었죠, 저희가. 그래서 협동조합 하면은 보통 쿱이라고들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쿱, 협동조합의 쿱하고 또 기자는 리포터니까 쿱과 리포터를 합쳐서 쿠포터.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요. 이거는 저희 조합원분이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협동조합 기자, 네. 조합원 기자 이렇게 조합원 생각을 기자. 하시면 됩니다. 멋있어요. 네. 쿠포터. 그래서 이걸 안 기자가 만들었네. 역시. 저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는 의외로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아이디어가 꽤 좋으신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조합원 게시판에도 보면은 그런 뭐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저희 더 IMPT 이렇게 모니터 해주신 분이 있어요. 막 뭐 그날 방송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우 날카로워. 자, 우리가 이 쿠포터를 좀 활용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대략 지금 쿠포터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교육이 시작된 지는 꽤 됐는데 한 4주 동안 8번 강의를 했어요, 저희가. 오, 꽤 많이 하셨네요. 저도 했습니다. 한번 맡아주셨고 굉장히 그 소위 빡센 일정으로 좀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최종 수료하신 분은 12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빡빡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과제를 덜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빨리 내주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뭐 민원연이 어떤 시민기자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데, 그 한 기수 수료하는 사람 12명이면 정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20명에서 이제 뭐 7, 8명 완전히 완강 끝내고 이제 과제 다 제출하신 분인데, 지금 과제 제출해서 완전하게 끝내신 분이 12명이시고, 그렇죠. 이제 과제만 내면은 이제 다시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쿠포터가 되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네요. 네, 처음에가 84분, 5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1차 과제를 안 내주신 분들은 좀 제외를 했어요. 이제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처음에만 지원해 주셨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 빼고 아직도 한 50명 정도는 아직 계신데, 이제 뭐 많이 좀 진척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신데, 이제 최대한 빨리 좀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배 총선 아바타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조합원들을 만났잖아요. 그쵸. 근데 이들이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지금 우리 쿠포터를 통해서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발현시키려는 게 우리들의 의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언론사가 가지는 어떤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직접,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데도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협동조합 언론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총선 아바타 하면서 개표 방송에도 했지만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굉장히 제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도 좋아. 맞아요. 이 딱 보면 이게 그냥 일반 아마추어 수준의 장비를 갖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일반 언론사가, 그 다음에 어떤 일반 기자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취재를 하고 사건을 봐서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면서, 쿠포터 분들이 이제 기사를 좀 올리고 그러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공식 저희 인터넷 뉴스, 국민TV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식 기사로 올라온 거는 지금 9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냥 사진이나 간단한 영상 같은 경우 SNS 공유를 통해서 바로 이제 콘텐츠를 이제 홍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뭔가 좀 회자되거나 안 기자가 판단할 때 우리 국민TV 차원에서 유의미한 그 기사들도 몇 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칼럼 같은, 그러니까 텍스트 기사의 경우에는, 칼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기사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칼럼들은 뭐 그 자체로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직접 저랑 또 김 기자랑 같이 동행 취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현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 뭐 이제 더 덧붙일 말이 있으면 덧붙여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세월호 2주기 때 저희가 11시간 생중계를 할 때 저도 그렇고 안 기자도 그렇고 현장에서 있었지만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쿠포터가 그냥 핸드폰으로 거칠지만 찍어가지고 그거를 기사화 시켰어요. 네. 근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영상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혜 선생님, 소지선. 중학생들과 함께 그 여러 동영상과 교과서를 통해서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그 비교육적이거나 감성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인지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찾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막는 것은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됨의 출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도덕 시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완전한 인성교육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고 이 땅의 교육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추모하러 와서 입에 발린 소리는 하되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이 교육을 긍정하지는 못할 망정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배신적이고 이중적인 반교육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실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네. 영상 참 좋아. 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블로거 출신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블로거들의 어떤 그 글들이 뉴스화되고 뭐 1인 미디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기성 언론의 시각과 그런 틀로는 사실 미디어가 뉴스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이 조합원들이 깔려 있는 데가 없어요. 정당도 이렇게 조직을 갖추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이 조합원들 좀 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제 그 어떤 더 IMT 한 코너를 맡아갖고 우리 쿠포터들이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공해주면은 어떻게 출연료나 뭐 영상 제공료 나오나요? 제가 담당 PD로서 우리가 솔직히 약소하지만 차비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차비 어디 수도권?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국민TV 입사하기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인턴 기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제 기사가 제 이름을 바이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게 너무너무 컸어요. 그럼요. 진짜 그건 완전히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컨텐츠가 같이 확산된다는 게. 일단 그걸 맛보게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저희가 고민을 할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이분들이 너무 거창한 거를 생각할까봐 저는 그게 들어오는데 저는 이 쿠포터 분들이 뭐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더 IMP터지만은 뭐 그냥 동네에 누가 막 꽁초로 막 버려 그 다음에 뭐 길고양이 얘기 이런 소소한 얘기들 뭐 하다못해 자기 아이랑 같이 어딜 갔는데 뭐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일상적인 얘기를 어느 거라도 뭐 이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장비가 좋은 장비가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쿠포터를 또 시작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정말 스마트폰으로 정말 잘 찍으셔서 그런데 스마트폰이 구형이냐 요새 무료로 나오는 신형으로 좀 바꿔드리면 어떨까. 자, 그 쿠포터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신청을 하고 나 교육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그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네. 거거든요. 그 이제 저희가 1기 신청하고 교육까지 이제 다 끝났고 접수도 그때 다 끝났던 얘기라서 지금은 따로 접수는 안 받고 있고요. 이제 1기 체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그때 2차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쿠포토 수료를 못 받았어요. 근데 조합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그 영상 콘텐츠 인터뷰를 누굴 정말 좋은 사람을 했는데 알리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그럼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쿠포터의 이름으로 못 나가고 조합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쿠포터 교육을 받으시면은 뭐 예를 들어 김종훈 쿠포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수료를 못 하시면 그냥 김종훈 조합원. 그러니까 뭐 이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쿠포터는 어쨌든 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그냥 영상 제공이나 뭐 그런 거는 제공을 저희가 받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공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자료가 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협업을 충분히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쿠포터 분들이 많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을 먼저 제가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냥 조합원이 보내주신 거는 그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럼 일단은 이 쿠포터 분들이 좀 힘을 좀 저희가 실어드리고 또 그분들도 조금 열심과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결국에는 근데 이 쿠포터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쿠포터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우려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아무나 기사 쓰냐. 근데 쿠포터는 어쨌든 정식 교육을 마쳤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기자로서의 역량을 최소한의 교육은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했어요. 이거 봐서 조금이라도 문제될 것 같으면 제가 안 내겠습니다. 라고 전제를 이미 깔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무조건 사실기사, 뭐 딴지를 걸 여지가 없는 사실기사이거나 아예 칼럼, 아예 쿠포터 개인의 주관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 두 가지 위주로 일단 저희 시작하고자 했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편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뭐 일단 크게 문제될 만한 뭐 정치 부분보다 일상적인 거 간단하게 뭐 멀쩡한 6개월을 뭐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이 뭐 고장 나왔고 힘들어 뭐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게 그 주변의 소소한 얘기부터 먼저 하나씩 하시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될 것 같고 또 그런 건 재밌잖아요. 또 이 고양이 얘기, 개 얘기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 그래서 저는 이 쿠포터를 통해서 그 더 IM피터의 어떤 방송이 정말 참여형 방송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조합원들이 매번 어떤 그 미디 협동조합의 어떤 얘기들이 많으신데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보시면서 그 안에 느끼는 것들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소통을 좀 하면은 더 미디 협동조합이 앞으로 갈 방향이 좀 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서만 몇몇 쿠포터 이런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만난 조합원 중에 제 머릿속에서만 전국에서 700일 넘게 세월호 집회를 이어오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나는 왜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나? 지금 홍대만 해도 매일 수원에서 MJ홍이라는 조합원이 수원에서 매일 오가면서 이 술을 뜨면서 세월호 술을 뜨면서 매일 집회를 참가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자기 컨텐츠를 내가 왜 다윤 엄마 옆에 설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 내 일상 속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와서 우리 더 IM피터에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쿠포터가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죠. 조합원이 조합원을 인터뷰할 수 있죠.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술을 뜨고 있는 동안 그 옆에서 촬영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본 그 어떤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정말 뭐 더 IM피터가 아니라 미디어 협동조합 그리고 조합원 이 모두가 좀 상생하고 함께 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IM피터 시즌2는 쿠포터를 비롯한 조합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언론과 미디어가 되는 세상, 진실이 숨겨질 수 없는 사회, 더 IM피터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쓰셨습니다. 시즌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